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소개를 맡은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시험을 치르게 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도 말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격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총 5가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회사, 물류회사, 마케팅회사, 그리고 운수업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전부 다 물류관리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 영역을 관리하는 것을 물류관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류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운송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재의 조달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금 조달, 생산, 판매되는 모든 과정까지 다 물류관리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나아가서 역물류라고 불리는 소비자가 물류를 사용하고 모두 활용한 이후에 회수되고 폐기되고 혹은 반납되는 모든 물류에 대해서도 전체 물류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조달되어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판매나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물류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조달 활동은 회사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물건을 구매해오는 것,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구매해온 것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모든 활동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활동들이 물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역물류가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실제로 합격률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30%에서 40% 사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전체 대상 8,287명 중에 응시는 5,919명으로 응시율이 71.4%였고 합격은 1,727명으로 29.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2017년에 가면서 2016년에 줄어들었던 합격률이 2017년도에 다시 늘었고 2018년도에 가서는 실제로 응시자는 2015년도와 유사하지만 1,994명이 시험에 붙게 돼서 총 40.5%로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9년도에는 다시 한번 26.8%로 합격률이 줄어들면서 현재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30% 남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1년에 한 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가지 과목 그리고 그중에 물류 관련 법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을 좌우하는 요소가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물류관리사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5과목입니다. 시험 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그리고 보관하용론,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각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물류관리론은 물류관리론 내에 화물운송론, 보관하용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물류관리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통관리사라는 시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물류관리론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뒤에 나오는 화물운송이나 국제물류, 보관하역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과목은 과목당 40문항으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치러지게 됩니다. 1교시에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과목당 40문항으로 총 120문항,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제로 문제 하나를 풀 때 1분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요. 마킹을 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한다면 실제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거나 비전공자인 분들은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암기를 요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교시는 보관하역론과 물류 관련 법규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물류 관련 법규는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와 연관된 내용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법규라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과락이 많은 것이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과락은 40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시간이 40문제를 40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고 내용이 헷갈려서 만약에 보기를 2번 정도 읽게 된다면 실제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따라서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미리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 시험은 이렇게 5과목으로 총 1교시와 2교시에 나눠서 치러지게 됩니다. 또한 시험 방식이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정확히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보기에서 답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다른 과목들은 괜찮지만 물류 관련 법규에서 굉장히 작은 단어 차이를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립이나 설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단어를 틀리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 더불어서 좀 많이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류관리사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5과목이고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되는데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40점 이하는 과락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0점 이하의 과락,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셔도 실제 시험에 들어가셔서 다 맞는 말 같이 느껴지거나 다 틀린 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자, 물류관리사 과목별 내용 소개에 앞서서 일단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그 퍼센트가 30% 남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당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로 빼서 정확하게 노트를 해두시거나 기억을 해두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물류관리론. 자, 물류관리론에는요. 물류관리 총론 및 물류관리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류관리사가 되려면 물류관리라는 게 어떤 거고 물류가 어떤 건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관리론에서 이런 물류관리 총론이나 물류관리의 개요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물류시설, 물류관리 방법, 물류관리 시스템 등 물류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택배사업소, 그리고 우체국, 그리고 물류허브라고 불리는 다양한 물류 창고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물류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류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시스템화에서 돌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어떤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를 이런 물류시설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물류관리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시 택배라든가 일반 물류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라든가 물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물류 관리 방법과 물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색 물류와 물류 보안입니다. 녹색 물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물류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모달 시프트라고 부르는 일반 공로 운송,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 있는 육상 운송을 철도 운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물류 보안 같은 경우도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를 이후로 많은 물류 보안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선적 24시간 전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이런 물류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중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입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물류나 물류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내용을 많이 추가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류 회계 그리고 물류 관리 배경과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물류 회사들은 물류업을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너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고객 서비스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 분야가 바로 물류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회계 등의 물류 관리 배경 그리고 현재 물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물류 관리의 배경과 제반 사항에 대한 것도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과목은 화물 운송론입니다. 화물 운송의 수단별 특성 및 운송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공로 운송, 도로 운송이죠. 그리고 철도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등에 대해서 각각 운송 수단별 특성 그리고 운송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십니다. 실제로 도로 운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물건을 수령할 때 가장 흔히 보는 수단 중에 하나죠.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철도 운송과 해상 운송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해상 운송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에도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운송 수단별로 날씨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중량이라든가 그리고 물건의 형상에 따라서 어떤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화물 운송수단별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과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최대로 얼마나 수송할 수 있는가, 또한 기회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운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다양한 계량적인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대 수송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량적으로 논하는 문제, 그리고 물류를 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풀어내는 문제, 그리고 운송을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갔을 때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이런 화물 운송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암기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화물 운송 수단별로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이 비전공자 분들은 사실 조금 난감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풀이라든가 각각의 운송수단의 특징들을 이해하시면서 또한 그림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던 물류관리론과 더불어서 화물운송론은
많은 점수를 취득을 하기에 충분한 과목이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제물류론입니다.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국제물류론이 되면서 영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피자마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제물류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물류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역시 노트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국제물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와 다르게 다양하고 좀 복잡한 수단과 서류와 방법들 그리고 절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운송 수단들이 국제물류에서 활용이 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국내 물류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국제물류만이 가진 특징들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물류 절차 그리고 국내 물류와의 비교되는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국제물류의 계약과 결제 그리고 상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국제물류의 계약, 청약이나 승낙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단순하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공부를 안 하신 비전공자분들은 청약이나 승낙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어떤 이론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CISG라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내용 안에 포함된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죠. 하지만 역시 물류의 계약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은 당사자한테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통 청약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그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100% 승낙을 한다면, 동의를 한다면 바로 이것이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했던 내용, 승낙을 했던 내용을 반드시 양 계약자가 지켜야 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키게 될 때 그 중간에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제 방법으로서 신용장과 추심 등과 같은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계좌이체 같은 거, 그렇죠? 송금하는 방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송금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많이 묻는 것들은 국제결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용장이나 추심결제 방식 등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자를 보증하여서 거래를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증서입니다. 그래서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LC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고요. 은행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믿고 내가 물건을 선적해서 보내고 또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한 추심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지에 있는 은행과 수입지에 있는 은행이 같이 개입을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돈을 바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에게 추심을 진행하여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결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차나 서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결제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요건들에 의해서 상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식으로는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아무렇게나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혹은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정해놓고 합의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 분쟁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물류 역시 물류의 하나로서 국내 물류와 다른 환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따로 노트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2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보관 하역론입니다. 보관론과 하역론 두 개를 합쳐서 내용을 만든 거고요. 보관 하역론이라고 시험을 치르게 되십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물류 창고 관리 그리고 보관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류 창고 관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류 창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 안에서 오더를 받고 어떻게 피킹을 하고 어떻게 입하를 하고 출하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비슷한 물건끼리는 어떻게 보관을 해놓는 게 출하할 때 더 유리한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입선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관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관 시스템도 역시 형상,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건의 중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시스템화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공부를 해두시면 단순한 암기 형태로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암기를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물류 특성에 따른 하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인데요. 하역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역을 물건을 옮기는 행위들을 전부 다 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역을 할 때 어떻게 하역하는 것이 물류 관리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운송수단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역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배에다가 실을 때 다양한 하역 기기와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물건을 들고 가서 넣는 것이 아니라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작업대 같은 것들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역을 하고 어떤 장비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역시 전체적으로 노트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보관 하역론은 전부 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고 장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이나 아니면은 그림으로 된 서술된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과목입니다. 물류 관련 법규죠. 앞서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실제로 물류 관련 법규 때문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탈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류 관련 법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할 때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의 문제 출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물류정책기본법이라든가 물류 관련 시설 법규,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전체 시험 내용의 8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출 유형이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7개 법규를 자세하게 본다는 것보다는 물류정책기본법, 그리고 물류 관련 시설 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이 4가지 법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점수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7가지를 전부 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70에서 80%가량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2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모든 법률에는 제2조에 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법규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정의에 대한 내용들, 단어와 법규의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각 법규마다의 정의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또 두 번째 키포인트는 각 법규에 나오는 준수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법규에는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만든 게 법이죠. 그래서 그 법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러한 기준들은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들이 모든 법규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많이 등장을 하고요. 문제를 풀 때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각 법규마다 기출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법규 공부하실 때 특별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대한 거, 어떤 법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법률마다, 법규마다 어떤 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물류관리사에 대해서 5가지 과목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물류관리사는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상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더라도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 법규의 내용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반복 숙달을 하면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과목,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용론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이론의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을 노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평균 6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과목에 대한 부담 너무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비전공자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언어 계열을 졸업을 하셨다든가 언어 계열을 공부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상경 계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물류관리사의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역회사를 목표로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도 물류관리사의 내용들을 잘 익혀두신다면 무역회사에 가셨을 때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물류관리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류관리사를 공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5과목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지만 충분히 잘 이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류관리사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소속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